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만 달러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뉴욕의 유명 의학자가 자신의 모든 신념을 버리고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것은 단 하나, 서울행 티켓.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시스템에서 등을 돌린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박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직업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었어요. 저는 뉴욕시에 있는 큰 의학 연구센터의 책임자였습니다. 매일 저는 학생들에게 미국의 놀라운 의료기술에 대해 가르쳤었어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했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믿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하얀 실험복을 입었어요. 제 이름은 밝은 파란색 실로 수놓아져 있었죠. 에밀리 박 박사 연구 책임자.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 모든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큰 미소로 말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심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반짝이는 의료기계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큰 화면 앞에 서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기계들은 삐소리를 내고 불빛이 들어왔죠. 저는 이 기계들이 매일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어요. 학생들은 필기를 하고 질문을 했었죠. 저는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는 의료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원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 학생들은 저에게 다른 나라들의 의료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들이 제 부모님이 태어난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요. 저는 몇 년 전에 가족 결혼식을 위해 한 번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저는 거기서 몇몇 병원들을 본 기억이 있지만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었죠. 저는 뉴욕에서의 제일 중요한 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었어요. 수업 후 저는 종종 남편 데이비드와 점심을 먹었어요. 그는 시내의 높은 건물에서 변호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는 제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당신은 세상을 바꾸고 있어, 에밀리. 그는 우리가 공원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자주 저에게 말했었어요. 당신의 연구는 생명을 구하고 있어. 저녁에 데이비드는 가끔 연구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제가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제 사무실 문간에 서서 저에게 미소 지었었죠. 주말에는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쉬었어요. 우리 거실 창문에서 우리는 반짝이는 불빛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해 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2024년 그 추운 12월 날에 일어난 일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에 서리가 내렸음에도 교실은 따뜻했었죠.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고 화이트보드에 심장 판막의 도표를 그리고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저는 그것을 무시했었죠. 그런 다음 다시 진동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잠시만요. 저는 약간 짜증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화면의 메시지가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데이비드가 직장에서 쓰러졌어. 구급차가 메모리얼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어. 빨리 와. 마커가 제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부딪혔어요. 빨간 잉크가 혈흔처럼 타일을 물들였죠. 제 세심하게 계획된 강의, 미국 의료에 대한 제 자부심, 제 완벽한 삶.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끝,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급히 나가면서 학생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 핸드폰의 메시지를 응시했었죠. 데이비드? 쓰러졌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는 겨우 42살이었어요.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는 일주일에 3번 달리기를 했었죠. 이건 어떤 종류의 실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가 분주한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우리가 지나가는 높은 병원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이곳들은 제가 강의에서 칭찬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들은 제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의료센터들이었어요. 제발 저는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속삭였었어요. 제발 제 남편을 구해주세요. 이 끔찍한 날이 의료, 의학,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제 완벽한 세계는 곧 뒤집힐 예정이었고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병원 복도를 달렸어요.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서두르고 전화벨이 울리고 확성기로 큰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시끄럽고 바빴지만 어쩐지 그 모든 일이 느린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데이비드 박, 저는 접수처의 간호사에게 헐떡이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어디 있나요?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었죠. 그분은 병실을 기다리면서 비복도에 계세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 데이비드가요? 저는 그를 찾으러 달려갔고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붐비는 복도에 들것에 누워 있었죠. 그의 얼굴은 제가 무서울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의 가슴에 전선과 모니터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그는 밝은 병원 조명 아래에서 작고 무력해 보였었죠. 데이비드.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외쳤어요. 그의 손은 차갑게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제가 왔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의 눈이 깜빡 떠졌어요. 에밀리, 그는 속삭였어요. 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 저는 지나가는 의사를 발견하고 그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남편은 괜찮을까요? 의사는 데이비드의 침대에 걸려있는 차트를 흘끗 보았어요.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의학연구센터의 에밀리 박 박사예요. 제 남편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류가 가득한 클립보드를 저에게 건넸어요. 먼저 보험 정보와 동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요. 이해합니다. 박 박사님,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병원 정책이에요. 적절한 승인 없이는 고급 검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저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 병원에서는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는요. 다음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보험회사는 계속 저를 대기 상태로 두었죠. 대기 음악이 너무 많이 반복돼서 저는 그 음악을 미워하기 시작했었어요. 검토 중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루하게 들렸어요. 마치 고장난 토스터가 아니라 제 남편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제 남편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전화기에 소리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당신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박 박사님, 그녀는 같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따라야 할 절차가 있어요. 그동안 데이비드는 복도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다른 환자들이 오고 갔어요. 간호사들이 교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초기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소식은 좋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는 25만 달러가 넘는 특별한 심장 수술이 필요했어요. 보험회사는 그들이 이를 지불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지금 수술이 필요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며 의사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슬퍼 보이며 말했어요. 재정적 준비가 마련될 때까지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어요. 기다리고 양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와 싸우는 시간이 며칠에서 몇 주로 늘어났어요. 그동안 데이비드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준 약은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의사들은 곧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했었죠.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미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모든 시간들을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이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데이비드가 잠든 동안 그의 손을 잡고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사촌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짧게 방문했을 때 저는 병원에 있는 이모를 방문했었죠. 저는 서두르고 있었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저를 감동시켰던 어떤 것을 기억했어요. 비록 제가 그것에 대해 빨리 잊어버렸지만요. 그 한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환자들을 효율성과 친절함으로 모두 대하면서요.
제 이모는 즉각적인 관심을 받았고 저는 그 치료가 얼마나 따뜻하고 개인적이었는지에 놀랐던 것을 기억했었습니다. 서류 덤이나 보험 승인을 위한 긴 대기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데이비드의 창백한 얼굴, 그 옆에서 삐소리를 내는 모니터, 그의 팔에 천천히 떨어지는 IV를 바라봤어요.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데이비드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했어요. 그것은 매우 어두운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센터의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반짝이는 상과 두꺼운 의학책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것들이 저를 너무 자랑스럽게 만들었었죠. 지금 그것들은 쓸모없는 금속과 종이 조각처럼 보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도착한 보험 회사의 편지를 응시했어요.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릿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데이비드의 수술 비용의 일부만 지불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15만 달러 이상을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수술은 6주 후에나 예약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6주라고요. 바로 어제 데이비드의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옆으로 데려갔었는데 그의 얼굴은 심각했었어요. 그는 6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귀에 들리지 않게 저에게 속삭였었죠. 저는 머리를 손에 묶고 울었어요. 제 어깨는 제가 참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좌절감을 쏟아낼 때 떨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제 전화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닫고 화면을 봤어요. 그것은 진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그녀는 제 오래된 대학 룸메이트로 지금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몇 달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해졌었어요. 에밀리 데이비드에 대해 들었어. 정말 유감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응시했어요. 미친 생각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문자로 답하는 대신 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말했어요. 내가 미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걸 물어봐도 될까? 내가 데이비드를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 전화상에서 잠시 멈춤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을 예상하며 숨을 참았었죠. 그건 전혀 미친 게 아니야, 에밀리, 진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훌륭한 심장 전문의들이 있어. 데이비드의 것과 같은 심장 질환에 관한 그의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 교수님을 포함해서. 치료비는 미국의 일부에 불과할 거고 우리는 그를 즉시 볼 수 있어. 즉시라고요? 저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반복했어요. 보험 승인 없이? 여기서는 환자가 먼저야, 에밀리, 진은 간단히 말했어요. 서류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데이비드는 매일 약해지고 있었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 시스템은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이비드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복도의 불빛은 저녁을 위해 어둡게 되어 있었고 그는 삐소리를 내는 기계들에 둘러싸인 병원 침대에서 너무 작아 보였었죠. 한국이라고? 그는 약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미국 의료가 최고라고 말했잖아.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의 맞잡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몇 년 동안 저는 미국 의학에 대해 자랑하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의 생명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달려 있었어요. 내가 틀렸어, 데이비드. 저는 다시 눈물이 고이며 말했어요. 너무 틀렸어.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 제발 나를 믿어줘.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의 악력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그의 사랑을 느꼈었죠. 나는 당신을 믿어, 에밀리, 그는 말했어요. 한국에 가자. 다음 몇 일은 활동의 흐릿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거의 자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저는 특별한 장비와 간호사가 있는 의료 운송 비행기를 마련해야 했었죠. 저는 데이비드의 기록을 이전하고 응급 의료 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에 있는 진과 조율해야 했어요. 저는 전화로 몇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이메일을 보냈고 서류 더미에 서명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윌슨 박사, 데이비드의 의사 중 한 명이 병원 복도에서 저를 멈췄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었죠. 당신은 15시간 비행 동안 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는 저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경고했어요.
그는 공중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한국 병원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의사가 말했어요. 불승인의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당신은 의학적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도 걱정하며 저에게 전화했어요. 에밀리, 이것에 대해 확신해? 너는 항상 미국 의사들이 최고라고 말했잖아.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몇 년 전 그 한국 병원에서 봤던 효율성의 그 일부가 희망의 씨앗을 심었었죠. 이제 그 씨앗은 절박한 계획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 날 저는 의료진이 데이비드를 여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그의 살아인을 조정하고 그의 휴대용 심장 모니터를 확인하고 그를 특별한 들것에 안전하게 묶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그들이 일하는 동안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약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여기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 저는 몸을 기울여 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단 1초도요. 공항까지 가는 구급차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길의 모든 충격은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데이비드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죠. 공항에서 특별한 의료팀이 우리가 먼저 탑승하도록 도와주었고 데이비드의 장비를 비행기의 분리된 구역에 설치했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살아나고 우리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 자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 대부분을 덮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매 숨마다 오르락 내리락 했고 저는 마치 제가 그것들을 계속 추적함으로써 그것들이 계속되도록 할 수 있다는 듯이 그것들을 세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었죠. 제발 이것이 옳은 결정이기를. 저는 속삭였어요. 부분적으로는 데이비드에게, 부분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듯이. 제발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비행기는 지상을 떠났고 뉴욕의 스카이라인과 제가 한때 너무나 완전히 믿었던 의료 시스템을 뒤로했어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제가 몇 년 동안 무시했던 의료를 가진 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또는 그렇게 희망적이었던 적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 끝에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15시간 동안 저는 데이비드의 모든 순결을 지켜봤었고 삐 소리를 내는 모니터의 작은 변화에도 깜짝 놀랐었죠. 비행기의 의료진은 놀라웠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었습니다. 우리가 활주로에서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고 놀라운 것을 봤어요. 활주로에 바로 대기하고 있는 구급차와 그 옆에 서 있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죠. 지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고 의료팀은 다른 승객들이 일어설 수도 없기 전에 비행기에 올라왔어요. 친절한 눈과 은색 줄무늬가 있는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저는 김 교수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은 즉시 데이비드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의 존재에는 모든 것이 실제로 괜찮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 진정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박사님, 팀이 데이비드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 남편의 기록을 검토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급차가 우리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우리는 구급차 안에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안에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차렸어요. 뉴욕의 비좁은 구급차와는 너무 달랐죠. 김 교수님은 제 옆에 앉아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즉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는 당신 남편의 상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될 것이고 최상의 치료 과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요? 뉴욕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예약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예요. 김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뉴욕에서 몇 주 동안의 실망 후에 흰 가운을 입은 누구를 믿는 것은 어려웠었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얻었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넓고 밝은 복도가 있었고 뉴욕에서 봤던 혼란은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곧바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작성할 양식도 없었죠. 저는 따라가며 그들이 한 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부드럽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봤었습니다. 장비는 새 것처럼 보였고
일부 기계들은 저도 주요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무시했던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데이비드가 MRI를 받고 있는 동안 저는 마침내 편안한 대기 공간에 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지치고 배고프고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혼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여행에서 피곤하셨겠네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뭔가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뜨거운 국, 밥, 그리고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몇몇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가족도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그녀는 제 앞에 쟁반을 두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을 위해 강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저를 때릴 때까지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먹는 동안 더 많은 간호사들이 들러 자신을 소개하며 데이비드가 좋은 손에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들은 제 이름 데이비드의 상태,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들에게 잘 브리핑했었죠. 모든 사람이 완벽한 팀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쯤 검사로 가득 찬 하루 후에 김 교수님은 이제 데이비드가 쉬고 있는 편안한 방으로 왔어요. 데이비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김 교수님은 검사 결과가 담긴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는 진지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대동맥류가 있어요. 심장에서 나오는 주요 동맥의 위험한 부풀어 오름이에요. 미국에서는 초기 검사에서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개심 수술보다 그의 몸에 훨씬 더 쉬운 최소 침습적 시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저는 감히 희망하지 못하며 물었어요. 내일 아침이요. 우리는 이미 수술실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헉했어요. 하지만 승인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스템과 몇 주 동안 싸운 후에 질문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가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치료가 먼저입니다, 박 박사님. 나중에 지불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당신의 국제보험이 대부분을 커버할 것입니다. 총 비용은 약 25,000달러가 될 거예요. 25,000달러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반복했어요. 뉴욕에서 같은 시술은 25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는 가족들을 파산시키면 안 됩니다, 박 박사님. 그것은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몇 주 동안의 싸움 끝에 죽어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닌 번호처럼 취급받은 후에 누군가가 마침내 우리를 인간으로 봐주었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김 교수님과 그의 팀이 믿을 수 없는 기술과 정확성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수술실의 분위기는 집중되어 있었지만 차분했어요. 미국 의료 TV쇼에서처럼 소리 지르거나 드라마틱한 상황은 없었죠. 그 후에도 치료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간호사들은 매시간 데이비드를 확인했어요. 물리치료사들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2번 왔어요. 김 교수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방문하며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었죠. 일주일 내에 데이비드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의 미소가 돌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믿을 수 없어.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무 틀렸어, 데이비드.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 나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해 너무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의료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봐. 그것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하며 재정적 파멸 없이 접근 가능한 치료를 만드는 거야. 저는 창밖으로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섞여 있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이 여정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그것은 모두 제 마음속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제 남편의 생명이었죠. 데이비드의 수술 후 3주가 지나 우리는 천천히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봄 공기는 신선했고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우리 주변에 떨어졌었죠. 저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매일 그의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이 다음 주에 집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대. 데이비드는 나무 벤치에 잠시 쉬면서 말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관리 계획을 줄 거고 후속 약속을 위해 뉴욕의 전문의와 연결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데이비드의 침대 옆에 앉아만 있지 않았었죠.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데 수시간을 보냈었어요. 데이비드가 잠들 때마다 의과대학과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병원들은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했어요. 간호사들은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억했었죠. 치료 결정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집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평화로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병원 직원들이 지나가며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데이비드,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뉴욕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 그게 뭐야? 그는 호기심으로 눈썹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나는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연구센터에서의 내 직업을 이용해 우리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싸우고 싶어. 데이비드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의 악력은 몇 주 전보다 훨씬 강해졌었죠. 그건 중요한 사명처럼 들리네, 에밀리. 그리고 누구든 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야. 한 달 후 저는 뉴욕에서 제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제 손은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준비하면서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 서서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었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울였어요. 의료는 단지 가장 비싼 기계나 최신 약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것은 환자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지 않고요. 저는 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의 허락을 받고 데이비드의 의료 기록을 공유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받은 완전한 치료와 뉴욕에서 우리가 경험한 악몽 같은 경험을 비교하면서요. 한국에서는 그들은 여기서 몇 주가 걸렸을 검사를 하루 만에 수행했어요. 미국에서 25만 달러 이상 들었을 수술이 거기서는 단지 2만 5천 달러만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제 남편을 보험 서류 더미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수업 후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저를 둘러쌌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달이 되었어요. 저는 전에 없이 바빴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바쁨이었어요. 의학기술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대신 저는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의학 저널에 글을 썼어요. 저는 신문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이는 콘퍼런스에서 연설했었죠. 저는 김 교수님과 다른 한국 의사들을 제 연구센터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대했어요. 저는 의대생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뉴욕과 서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립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 동료 중 일부는 복도에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반미적이라거나 실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삭였었죠. 너는 한국에서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 의사가 회의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내 경험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야. 너는 하나의 이야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어. 보험회사들과 병원 관리자들은 제 주장을 감정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했어요. 그들은 제가 미국 의료가 한국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어요. 제가 낙담할 때마다 저는 데이비드를 잃을 뻔했던 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기억했어요. 저는 우리가 보험 승인을 위해 며칠을 기다릴 때 그의 눈에 있던 두려움을 기억했어요. 저는 서류 작업보다 데이비드의 생명을 우선시했던 김 교수님과 그의 팀의 친절함을 기억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수술 1년 후 저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의료 컨퍼런스의 연단에 섰어요.
거대한 청중을 바라보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입법자들,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사들,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보험 임원들,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환자 옹호자들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아프기 전에 저는 의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개월 동안 발언한 후 이제 더 강해진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미국 의학에 대해 자랑스러워했고 심지어 오만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잃을 뻔한 것이 우리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조용한 청중을 바라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훌륭한 의료가 단지 기술이나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 사람을 연민으로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지 그들에게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밝은 조명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었지만 갑자기 방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비드가 서서 저에게 박수를 치는 것을 봤어요.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합류하기 시작했고 방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이것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한국 의료의 장점을 미국으로 가져와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컨퍼런스 홀을 나갈 때 데이비드는 저를 팔로 감쌌어요. 그는 몇 년 만에 더 건강해 보였고 그의 뺨은 분홍색이고 눈은 밝게 빛났어요. 내 심장마비가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생각했겠어? 그는 경이로움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기대어 제 귀 아래에서 그의 강한 심장 박동을 느꼈어요. 그 안정적인 리듬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가 결코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야. 저는 속삭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김 교수님과 팀에게 감사 이메일을 써서 컨퍼런스의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당신은 단지 제 남편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썼어요. 당신은 제 눈을 열어주고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보내기를 누르면서 저는 평화의 감각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시작된 여정이 강력하고 희망적인 무언가로 변화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다리와 모두를 위해 의료를 더 좋게 만들려는 사명이었죠. 저는 한때 한국 의료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이 저를 더 큰 진실로 이끌었어요. 연민과 보살핌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든 치유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배우기 위해 세계 반대편까지 여행할 가치가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